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주한 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방위비를 지금보다 더 분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현직 측근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아주 파격적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앞장서서 맡고 있던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거죠.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개발 능력을 조사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한국이 가진 원자력 관련 기술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된 거 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핵무장을 허가받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중에도 이미 한 번 했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꺼낸 건 반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비한 지지율 확보를 위한 카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의 재선이 유력할 것이라고 나오던 지난 몇 달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지난 7일 실시된 685개의 전국 여론조사 평균을 집계한 결과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5%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9%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데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니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핵심 경합주들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인단 확보가 중요한 미 대선 시스템을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유리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최근 들어 다시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 등 동맹국들이 안보와 관련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자치층들에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도 집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왜 부자 나라인 한국을 대신 방어해야 하냐며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언급입니다.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하는 이유로 한반도보다 대만 침공 가능성 등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대응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현직 측근들의 언론 인터뷰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경우 그와 달리 주한 미군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북한 때문이 아닙니다. 미군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중 중국과 제일 가까워 서인 건데요.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더라도 대북용이 아닌 대중국용일 것이라는 건데요.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이 이전처럼 전 세계를 누비며 지구촌 경찰 역할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하고 있을 때 노골적으로 내세웠던 기존이 이제 와서 신기할 것까지야 없는데요. 그렇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시간이 갈수록 줄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정권과 무관하게 이러한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중동 문제까지 심각해진 현 시점에서 이런 기조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게 동아시아권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 혹은 용도 변경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북한 떨거지들까지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은 없다는 거지요. 이를 말해주듯 콜비 전 부차관보도 북한이 미국 자체의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같은 이해 관계를 가진 척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유사시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의 핵심 참모 중에서도 강경파로 손꼽혔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대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주장대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본다. 그는 상호방 위협력이 동맹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그의 표현대로 부자 나라가 된 지금은 더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전했죠.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한 미군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콜비 전 부차관보와 볼턴 전 보좌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과 달리 주한 미군이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둘과 마찬가지로 역시 트럼프 정권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허버트 맥메스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은 주한 미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란 점을 알고 있다. 미군이 철수했다가 동북아에 유사시 미군을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초기 희생을 감수하는 입장료를 치러야 한다. 한국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방위태세를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라고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뒤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장악해 현재는 미국도 어떻게 하기가 곤란해진 걸 생각하면 이런 주장이 나올 법도 한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언급한 것에 대해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냐는 최근 그의 발언은 본심이라기보다는 협상가처럼 보이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현재 주한 미군의 규모가 28,000명 정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하면서 4만 명의 주한 미군이 있다고 거론하는 등 진짜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다른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주한 미군 철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여러 이유로 대한민국에 허용하지 않았던 것까지 미군 철수에 대한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핵무장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유지되었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았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보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왜 안 되나라고 했고, 볼턴 전 보좌관 역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고려할 때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도입하는 것도 존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한 미군이 물러나거나 대중 용도로 바뀐다고 해도 한반도에 대해 아예 손 놓을 수는 없으니 핵이라도 쓸 수 있게 하자는 거지요. 만일 이들의 말이 현실이 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요. 한국의 핵무장 능력 여부에 대해 다룬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원전에 있는 4개의 중수로가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데 99%의 적합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 시 현재 월성 원전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만 재처리해도 26T에 육박하는 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단순 계산하면 무려 4,330개의 핵폭탄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전 발전 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까지 계산하면 매년 추가적으로 2,500kg 상당의 플루토늄을 공급받고 이를 통해 해마다 416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뿐 아니라 증강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핵무장과는 무관한 별개의 이유지만 현재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리튬-융을 추출할 수 있는 리튬도 리튬이온 전지 등의 개발을 위해 볼리비아로부터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교, 안보적인 제약이 없다고 가정시 대한민국도 2년 내에는 초보적인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퍼거슨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유사시 실제로 핵폭탄을 발사하고 폭발시킬 투발 장치도 한국의 미사일 병기 개발 기술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무 미사일만 개량해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국내 일각에서는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역으로 핵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 대선 흐름이 트럼프 당선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건 고려해야 하지만 그가 당선되든 안 되든 미국이 한국에만 신경 쓰기는 힘들어진 건 맞으니까요. 어쨌든 향후 이러한 정세를 활용해 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주변 강대국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써야 할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핵폭탄을 4,330개 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누가 함부로 건들겠습니까? 트럼프는 이걸 알고 주한 미군 철수시키겠다고 떠들었던 걸까요? 미 해군은 노후화된 T-45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신형 고등 훈련기는 물론 전술 입문기 대체 사업까지 200여 대가 넘는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누가 수주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는 지난 4월 16일 로키드 마틴이 항모 함재기 파일럿 양성을 위한 T-50의 파생형,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훈련기인 FA-50의 파생형 TF-50N에 큰 기대를 걸고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도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혹자는 로키드 마틴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한 것일까요? 오늘은 로키드 마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해군이 밝힌 고등 훈련기 및 전술 입문기는 플레어리스 착함 시 시야를 유지하면서 3도 경사면을 목표로 고정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기여야 하며 610회의 미점등 착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183M 30M 폭의 활주로에서 제어력을 유지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 해군은 마 0.97.33G의 지속 하중 계수 4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능의 고등 훈련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키드 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해볼만 하다고 본 한 이유, 그 첫 번째는 경쟁사의 허점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 공군 훈련기 수주전에서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 패배한 이후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걸 망설여왔다고 전해집니다. 보잉이 또 한 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미 의회가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승기를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잉이 따낸 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여러 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양산 시점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 급기야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로키드 마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유라시안 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보면 유라시안 타임스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낸 TF-50N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기동 가상현실 워게임 통합훈련 그리고 증강현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임무 시스템을 결함시킨 TF-50N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공대공, 공대지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TF-50N이 F-35로부터 유래된 항전 장비 및 조종석 구조를, 그리고 TF-50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동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까지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로키드 마틴이 TF-50N을 단순히 신규 조종사들의 전투 입문용 훈련기를 넘어 실질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고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KAI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훈련기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이 거절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훈련기를 만들 계획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KAI의 FA-50이 이미 세계 시장에 수출돼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에 따라 T-50 계열 전투기들의 명성이 높아진 지금 T-50의 해군 파생형 훈련기라 할 수 있는 TF-50N을 통해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 프로그램을 따내고 싶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T-50 훈련기 제품군들은 이라크, 인도네시아,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두 250대 이상의 T-50 계열 전투기들이 운용되고 있거나 주문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T-50과 FA-50을 모두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은
약 120대의 T-50FA-50 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잉의 T-7A는 호주 왕립 공군, 세르비아 공군, 브라질 공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를 미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록히드 마틴은 왜 한국 KAI의 훈련기와 손을 잡고 미 해군 전술기 대체 프로그램에 뛰어들려 한 것일까요?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 프로그램 즉 TSA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새내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하엔드 전투기를 탑승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즉 초보에게 아주 비싼 전투기를 훈련 없이 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의 적 레드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기의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함대 교체 비행대대를 위한 편대 선두 항공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로 요약됩니다. 즉, 미 해군이 요구하는 전술 대체 항공기는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조종사들이 운용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최전방 공군 부대에서 작전 훈련 부대 훈련을 맡을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 보잉과 공동으로 차세대 훈련기인 T-7AJ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T-50 훈련기로 미 해군 전투기 대체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한국 KAI가 난감해졌다.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은 요원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AI와 록히드 마틴이 밀고 있는 TF-50에는 항모에서 사용하는 해군형 기체입니다. 그에 비해 보잉이 개발하는 T-7AJ는 공군형 기체입니다. 항모에서 이륙과 착륙을 해야 하는 해군형 기체는 공군형 기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해군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는 해군 조종사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극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잡으려는 보잉의 T-7은 공군형 기체로 개발되는 기체이며 가벼운 기체입니다. 더구나 보잉이 해군형 T-7N에 대한 개발에 나서려면 빨라도 2028년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발등이 불이 미 공군에 2028년까지 공군 훈련기 T-7를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구성에서도 무장탑 재량에서도 보잉의 T-7A는 한국 KAI와 록히드 마틴이 만들려는 훈련기인 TF-50N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록히드 마틴은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보잉과 공군 훈련기 T-7A 개발에 나선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 곧바로 뛰어들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손을 잡고 해군 훈련기 사업에 뛰어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KAI와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의 TF-50N이 만일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수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TF-50N을 요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F-35의 창정비를 한국에 맡기는 등 한국 방산의 능력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아오던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창정비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 도장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F-35에 적용된 첨단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간단한 정비만 허용하고 창정비는 동아시아 허브 기지가 있는 일본에서 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창정비를 할 경우 우리 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드디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를 일본 군사 매체들도 신속히 보도했는데 이 뉴스에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140여 대나 계약했고 그보다 더 비싼 F-35B는 40여 대, 도합 180여 대나 산 일본이 추가 주문 20대를 합해도 겨우 60대에 불과한 F-35를 도입하는 한국이 독자적인 창정비 권한을 따냈다는 것에 대해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해시태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했고 빠른 군비 확장을 원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빠른 방산 무기 생산 능력이 커다란 의지가 되었을 텐데 이러한 점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해시태그 한국이 2027년부터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기사는 한국 언론들만 대서특필했지.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의 호들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언론에도 이렇게 한국이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훈련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KAI가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국과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양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KF-21에 들어가 있는 엔진도 국내에서 만들긴 합니다. 미국 지휘사의 F414-400K라는 모델로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하는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에 쓰이는 것과 같고 총 44,000lbf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원천 기술을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KF-21CJ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로 국산화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엔진이 전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타 국가의 판매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한 방송국은 KF-21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KF-21은 미국이 기술을 안 주면 만들 수 없는 심장도 없는 짝퉁 전투기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조롱이 이제 질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엔진 기술이 KF-21에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포 수출에 이어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에까지 뛰어들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이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왜 이렇게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인지, 한국이 손잡은 세계적인 항공 엔진 기업은 대체 어디인지, 오늘은 한국의 KF-21에 들어갈 예정인 엔진 기술, 그 흥미로운 이야기, 항공기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항공기 엔진 중에서도 초음속 전투기의 엔진은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극악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시속 8000m 고도에서 시속 80만 900km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전투기는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높은 출력과 내구성을 갖춰야만 합니다. 특히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후기 연속이라 불리는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에 추가 연소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가해지면서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는 엔진의 첨단 소재와 기술을 요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 엔진 메이커인 미국의 프레세니트니피 언드 W조차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 개발하는 데에만 12년, F22 장착 이후 테스트에만 14년, 도합 26년이 걸렸으며 중국은 지난 35년 동안 약 30조 원의 돈을 들였지만 여전히 터빈 블레이드 파손,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으며 아직 온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중 굴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엔진의 수명이 가장 깁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러시아나 중국제가 저렴하지만 전투기 수명 주기에 따라 엔진은 계속해서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라 결국은 미국제가 더 저렴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과 추후 미래 전투기에 탑재될 첨단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도 F-22의 엔진을 만든 세계적인 엔진 회사인 프레센 휘트니피 언드 W와 손을 잡고 항공 엔진의 설계부터 투자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언하자 해외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한화는 이를 위해 2037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하고
현재 KF-21에 탑재된 것과 같은 22,000파운드급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소재 설계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프로세스 자격을 확보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FT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고 집중 보도하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엔진으로 최고의 무기 판매상 그룹에 합류하려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프렛 앤 휘트니 P&W와 손을 잡고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3대 항공 엔진 회사인 GE와 프렛 앤 휘트니 P&W, 롤스로이스 등의 부품을 제공하는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렛 앤 휘트니 등 해외 항공 엔진 개발 업체와 파트너십 RRSP, 리스크 언드 레버누, 쉐링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프렛 앤 휘트니 등 글로벌 주요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일본 IHI와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약 400억 원 규모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보도하면서 한화가 독자적으로 선박이나 미사일, 엔진 제작 역량을 갖췄지만 이보다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군사 국방 분야 전문지인 제인스도 한화의 새로운 항공기 엔진 공장이 한국 정부의 독자 엔진 개발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처럼 주요 해외 언론들이 한화의 항공 엔진 개발 추진 뉴스를 주요 뉴스로 소개한 것은 한국의 대표적 방위산업 기업이 지상방산에 이어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개발 분야에까지 뛰어든 것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한화가 손잡은 기업이 항공 엔진의 명가 프렛 앤 휘트니이기 때문입니다. 프렛 앤 휘트니는 F-22의 엔진인 F-119를 만들 때 블레이드 로터를 적용하는 등 경량화를 위한 신기술을 많이 적용해 부품 수를 40%나 줄였고 4세대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를 적용하여 엔진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회사입니다. 또한 티타늄 합금 등을 활용해 엔진의 내열성을 향상시켜 추력을 강화하였고 이 모든 것이 다른 나라 항공 엔진 기술에 비해 몇십 년을 앞서간 기술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더구나 KF-21은 베이비 랩터라고 불릴 만큼 F-22와 외형적 구조에서 유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프렛 앤 휘트니와의 협업은 방산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회사의 협업은 다이아몬드형 스텔스기에 가장 잘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 보유한 프렛 앤 휘트니가 한화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국제 공동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는 데에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두 회사의 협업은 앞으로 KF-21의 성능을 F-2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 국가뿐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한화가 생각하는 항공 엔진은 지휘사의 F414-400K가 유사하지만 추력과 연료 소모가 훨씬 뛰어난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투기 하나를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중국 전투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속에서 기체에 손상이 가고 심지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비행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만든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Su-75 전투기가 재조명을 받자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루벤 F. 존스는 국제항공 전문지 에어온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두 번은 속지 말자라고 지적하면서 Su-75 전투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전투기가 아니다. 러시아의 과장 광고에 속지 말자.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F-35를 살 수 없다고. 대신 Su-75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데 Su-75는 전혀 성능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러시아산 전투기를 사느니
KF-21을 사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F-35를 못 사서 안달이라면 이를 대신할 가장 매력적인 대안은 대한민국의 KF-21이라고. KF-21이야말로 F-35에 가장 근접한 4.5세대 전투기이며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달리 정치적 부담도 없는 대한민국의 전투기라 중동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한국의 KF-21이 미국이 엔진을 안 주면 만들지 못하는 심장 없는 짝퉁이라고 놀리던 대만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지상전의 제왕이라 할 수 있는 자주포와 전차를 독자적으로 개발도 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된 데 이어서 이제 KF-21까지 개발해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대만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이 그렇게 원하는 F-35의 수출은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F-16V 신형을 66대 주겠다면 달래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돕지 않으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운 대만이 한국의 KF-21을 폄하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기감을 느낀 대만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안을 보면 대만이 만들려고 하는 전투기의 외형은 자기들이 그렇게 폄하했던 KF-21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엔진까지도 KF-21에 탑재하는 GE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렇게 KF-21을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고 모방하고 따라할 거라면 조롱이나 하지 말지. 대만은 실력은 없이 군사적 허세술만 는 것 같습니다. KF-21은 최근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음속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커다란 산맥 하나를 넘은 것과도 같습니다. 음속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 전투기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KAI가 KF-21의 속력을 음속을 돌파할 때까지 체계적인 시험 테스트를 거쳐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KF-21은 최고 속도를 기록한 날 중장거리 미티어 미사일 첫 실사격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불철주야 노력해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저력이 KF-21 양산이라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까지 국산화하는 날이 온다면 한국 방산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페루 국영 방산기업 FAM이 현대로템으로부터 K800 8장갑차 3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남미의 국가 페루가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내척을 주문하더니 한국의 K800 8장갑차차 30대까지 계약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루 장갑차 사업에서 지난해 세르비아의 한 기업이 제안한 장갑차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현대로템이 제안한 K808은 한 대당 259만 달러로 가장 비싼 제안 중 하나가 되어 조기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돌연 페루는 한국의 K808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합니다. K808 장갑차가 대당 259만 달러로 30대를 도입하면 1071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페루가 HD 현대와 계약한 함정의 규모는 4억 6,290만 달러 6,240억 원로 한국이 중남미에 방산 수출을 시작한 지 70년 역사상 역대 최대액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해 향후 페루 해군이 발주할 예정인 호위함 5척, 원해 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루가 이렇게 급히 한국의 함정을 역대 최고액으로 계약하고 비싼 장갑차까지 도입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콰도르가 한국의 함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한국 부산 앞바다를 지키던 3,000톤 T급 해양경찰청 3,000이람은 1994년 부산해경에 배치되어 올해 3월까지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습니다. 한국은 이 노후된 함정을 해체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해외에 무상 양해를 할 경우 페루 현대중공업 수주와 같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유지 보수 발주가 꾸준히 이뤄져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엔 추후 부품 조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를 무상으로 받는 나라는 엄청난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무상으로 주는 한국에게도 처분 비용이 들지 않고 추후 경제적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원원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쓰고 퇴역한 삼천이람은 에콰도르군에 인도되자마자 놀랍게도 인근 남미 지역에서 바로 최강전함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천이람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000톤급 대형 함정으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이릅니다. 삼천이람 양해는 해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가장 큰 선박의 해외 무상 양여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에콰도르의 선박이 인도되면 해당 지역에선 아마 가장 큰 함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형 함정을 받으면 에콰도르는 자체 무장까지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남미 지역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 함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3국에 대한 개발 원조 확대를 공언했기에 이번 삼천이람을 무상 양해하는 것에 원조를 받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남미 대륙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국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페루 역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여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의 해경함정을 무상으로 받는 데엔 경쟁이 무척 치열했는데 대신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해받는 국가가 지불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에콰도르는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남미 국가 에콰도르는 1950년 625전쟁 당시 미수교국이었지만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군 파병 결의에 찬성하고 미국 500T과 각종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자동차 포니승용 차육대의 첫 공식 수출 국가도 에콰도르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인수 비용을 댈 있는 국가 가운데 에콰도르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0년이 된 함정이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무장하면 최강전함이 된다는 삼천이람이 에콰도르에게 넘어가자 페루는 몹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미에서 에콰도르와 페루는 인접국으로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스페인어권의 안데스 공동체 일원국이지만 크고 작은 국경 분쟁이 2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1941년에 에콰도르 페루 전쟁이 벌어졌고 분쟁은 1998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국경 분쟁이 벌어졌는데 194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경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했으나 의정서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약 78km 원트자 정글 부근에서 국경 분쟁이 빈발해 왔습니다. 41년, 81년, 95년엔 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페루가 에콰도르의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당시엔 에콰도르의 환자가 늘어나자 페루가 국경을 봉쇄해 에콰도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삼천이람의 에콰도르 무상양해는 남미 북서 지역 내에선 큰 파장을 일으켰고 페루에게는 비상 상황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페루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왔고 최근에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거대한 한국산 함정을 에콰도르가 받아왔습니다. 또한 삼천이람은 한국의 해양경찰청에서 쓰는 경비함정이지만 에콰도르에서는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이를 기약하기 위해 왔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해경이 해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삼천이람은 국경을 지키는 경비함정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분쟁이나 전쟁이 벌어질 때 전투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에콰도르 로프레도 국방부 장관은 방한해 해양경찰청에서 3,000톤급 함정 양해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는 서명 후 삼천이람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 치안 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거라 본다며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 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뿌리난 페루는 에콰도르에 무상양해된 삼천이람을 만든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선 발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페루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군함중 호위함이 3,400톤급으로 삼천이람에 비해 만재 배수량 기준 400톤가량이 큽니다.
에콰도르보다 잘 사는 페루는 내 돈으로 살 테니 에콰도르가 무상으로 받은 함정보다 더 큰 함정을 주문해버린 것입니다. 페루 함정 사업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및 1,400톤급 상륙함 두 척을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시마 조선소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지 이들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에콰도르에 공여한 3,000이람은 HD 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수주한 3,400톤급 호위함이 나오기 전까지만 최강전함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00이람은 한국에서 30여 년 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났을 때 출항해 법인들을 국내로 압송했고, 지난 2005년에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바다에서 조업하던 신풍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를 침범해 납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일본 순시선 7척과 3,000이람 등 국내 경비정 6척이 대치했는데 3,000이람은 한국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울산 연포부두 내 석유 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동원돼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3,000이람이 이제는 에콰도르에게 인도되어 그 지역에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페루, 에콰도르 두 나라 모두와 원만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에콰도르에게는 개발 원조라는 이름하에 경비 함정을 무상으로 주고 페루에게는 군함과 장갑차 등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이 두 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중남미 나라들에게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군함과 장갑차를 비롯해 최근에는 FA-50 전투기를 수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나라들에게 퇴역하는 군함을 무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